시민의 힘, 계엄을 넘다. 희망의 빛.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령. 우리에게 이 단어는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군화 발자국, 탱크의 굉음, 그리고 피냄새로 기억되는 집단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는 1987년 이후 다시는 이 단어를 입에 올릴 일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었고 군인은 병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2025년 오늘 여의도 국회와 광화문 거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 댓글, 유튜브, 심지어 정치권의 입에서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선동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보내는 섬뜩한 경고일까요?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에는 항상 똑같은 전조현상들이 존재했습니다. 경제위기, 정치적 교착 상태, 그리고 사회적 분노. 지금부터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와 데이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계엄사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왜 이 비극이 40년 주기로 반복되려 하는지 그 소름 돋는 패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쪽 같은 네 인생에서 특집 다큐멘터리. 대한민국의 흑역사, 반복되는 비상계엄.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은 마치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1979년까지 계엄과 위수령은 권력자들의 전가보도였습니다. 단순히 전쟁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을 봅시다.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당시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적군을 막아야 할 군대를 동원해 야당 의원들이 탑승한 통근 버스를 통째로 연행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계엄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후 1960년 4.19 혁명 때도 계엄은 발동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민들의 분노가 총칼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한강 다리 위로 탱크의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의 쿠데타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정치는 군화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군사기구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군인은 곧 법이었고 계엄은 그들의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경제성장의 빛만 기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에는 헌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군사문화가 뿌리 깊게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반대 의견은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묵살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2년 10월, 소위 10월 유신이 선포됩니다. 대통령은 또다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탱크가 국회의사당 정문을 가로막았고 헌법은 대통령 마음대로 고쳐졌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거대한 병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긴급조치 1호, 9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어 시민들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대학가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술자리에서의 정부 비판 한마디도 죄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유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계엄과 위수령은 독재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는 산소호흡기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도 끝이 보였습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신철폐, 독재타도, 부마민주항쟁이었습니다. 정권은 또다시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10월 26일 궁정동의 총소리와 함께 절대 권력자가 쓰러졌습니다. 18년간의 긴 군사 통치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서울의 봄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긴 그 틈을 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군화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굴에 더 교활한 늑대들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 서울의 밤거리는 고요했지만 그 정막을 깨고 다시 한번 탱크가 움직였습니다. 박정희라는 거목이 쓰러진 자리에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 일명 하나회가 군대 내부의 통신망과 지휘체계를 불법으로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10.22 군사반란이라고 부릅니다. 국민들은 독재가 끝났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호랑이 굴에서 늑대 소굴로 바뀐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권력을 설계했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1980년 봄, 얼어붙었던 땅에도 꽃은 피었습니다. 시민들과 대학생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10만 명의 인파. 우리는 이 시기를 낭만적으로 서울의 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 순수한 열망을 오히려 그들의 권력 찬탈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를 압박하고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결국 5월 15일 학생 지도부는 군부에게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스스로 해산하는 서울역 회군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뼈아픈 오판이었습니다. 늑대들은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신군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5.17 내란입니다. 국회는 폐쇄되었고 정치인들은 연행되었으며 모든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 전남대 정문 앞을 공수부대가 가로막았습니다.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곤봉세례였습니다. 이것은 시위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 아래 자행된 자국민을 향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광주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도시는 봉쇄되었고 전화선은 끊겼습니다. 언론은 신군부의 검열 아래 광주에서 북한군과 연계된 폭도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새빨간 거짓말만 쏟아냈습니다. 시민들은 고립된 섬 안에서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을 하며 버텼지만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을 지키던 마지막 시민군의 목소리가 끊기면서 서울의 봄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시민의 피를 밟고선 신군부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초법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창설 등 공포정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해 8월 군복을 벗고 양복으로 갈아입은 전두환은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5공화국의 탄생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계엄이라는 두 글자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 역사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증명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겹쳐보면 그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두 시점의 대한민국 데이터를 투명한 필름에 인쇄해 겹쳐보았습니다. 결과는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첫 번째 평행이론, 경제 붕괴의 공포입니다. 1980년 한국 경제는 건국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 1.6%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제2차 오일 쇼크로 물가는 28%나 폭등했고 기업들은 줄도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먹고 살기 힘들어진 국민들은 예민해지고 그 쌓인 분노는 사회를 태우는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극한의 정치 실종입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최규하 과도 정부는 무력했고 정치권은 분열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그 빈틈을 군부의 탱크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2025년 오늘 여의도를 보십시오. 상대를 국정 파트너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증오의 정치.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입니다. 의사당에서 말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결국 물리적 폭력이 채우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세 번째, 공포 마케팅의 부활입니다. 40년 전 신군부는 계엄 확대의 명분으로 딱 두 가지를 댔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리고 내부의 적이 사회를 전복하려 한다. 지금 유튜브와
SNS를 떠도는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 뉴스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색깔론과 국가전복 세력이라는 단어들. 주어만 바뀌었을 뿐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해 통제하려는 패턴은 40년 전과 판박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1980년의 비극이 끝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똑같은 궤도를 달리고 있는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울 속에 비친 1980년의 피 묻은 얼굴이 지금 우리의 지친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어 소름이 돋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평온했던 화요일 밤 대한민국의 모든 스마트폰과 TV가 일제히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그 입에서 나온 단어는 믿을 수 없게도 비상계엄이었습니다. 1979년 이후 역사책 속에나 박제되어 있던 그 끔찍한 단어가 무려 45년 만에 현실로 튀어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밝힌 명분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여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예산안 감액으로 행정부가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것이 이유였죠.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되었습니다.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의 검열.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초헌법적 조치들이 떨어졌습니다.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즉시 서울 상공에는 헬리콥터의 굉음이 진동했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는 무장한 공수부대가 진입했습니다.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들이닥쳤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야 했습니다. 전쟁도 천재지변도 없었던 그날 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다시 총구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2024년 12월 3일의 밤은 1980년의 비극을 그대로 반복하는 듯 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공포에 떨었고 민주주의의 끝을 예감하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21세기형 계엄령은 단 6시간 만에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40년 전 신군부의 쿠데타는 성공하여 장장 7년의 군사 독재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그 6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결정적 차이는 바로 빛의 속도로 전파된 정보와 깨어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전화선은 끊겼고 언론은 통제되어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장갑차를 몰고 이동하는 모습, 무장한 군인들이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국회로 침투하는 모습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방 안에서 공포에 떠는 대신 두꺼운 외투를 걸쳐 입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맨몸으로 육중한 군용 차량을 막아섰고 총을 든 군인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계엄 해제를 외쳤습니다. 이 수많은 디지털 목격자들의 감시 앞에서 군은 과거처럼 무자비한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시민의 눈이 곧 무기였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살아있는 시스템, 바로 국회의 존재였습니다. 과거 계엄 하에서 국회는 강제로 해산되거나 군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찰과 군인이 국회 정문을 봉쇄하자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보좌진과 의원들이 뒤엉켜 군인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민주주의의 보루인 본회의장을 사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새벽 1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 국회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의사봉이 두드려진 그 순간 계엄군의 모든 작전은 불법이 되었고 그들은 명분을 잃었습니다. 결국 군대는 새벽 여명과 함께 씁쓸하게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시간의 악몽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의 위대한 용기, 그리고 헌법을 기어이 지켜낸 시스템의 작동. 이것이 2024년의 대한민국이 1980년과 달랐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6시간 만에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잠시 아주 끔찍한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국회가 군인들에게 점령당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그래서 군부의 통치가 1980년처럼 장기화되었다면 과연 이 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닥쳤을 재앙은 바로 경제의 즉사입니다. 1980년의 대한민국과 2024년의 대한민국은 체급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며 우리 경제의 핏줄은 전 세계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핏줄을 흐르는 피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투자 자금입니다. 계엄이 성공하고 군화발이 헌법 위에 서는 순간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한국을 예측 불가능한 위험 국가로 규정할 것입니다. 그 즉시 셀 코리아의 광풍이 시작됩니다. 외국인들은 주식과 채권을 닥치는 대로 팔아치우고 달러로 바꿔 한국을 떠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아무리 발동되어도 소용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자유낙하를 시작할 것입니다. 코스피 2000 붕괴는 시작에 불과하고 천선마저 위협받을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환율입니다. 외국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달러 가치는 폭등합니다. 1달러에 1,400원, 1,500원을 넘어 2,000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원화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수입 물가는 살인적으로 치솟습니다. 기름값, 밥상 물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하여 서민들의 삶을 가장 먼저 덮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정크 본드 수준으로 강등시킬 것입니다. 해외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던 기업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줄도산하게 됩니다. 건실했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거리는 실직자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은행들은 떼인 돈을 받기 위해 가계 대출 회수에 나설 것이고 시한폭탄 같았던 1900조 가계부채가 터지면서 수많은 가정이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6시간 만에 끝났기에 망정이지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악몽으로 바뀌는 대한민국 경제의 완벽한 사망 선고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경제적 파산보다 더 끔찍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사망입니다. 만약 계엄령이 성공하여 군부 통치가 현실화되었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왕따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통상 국가입니다.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군대가 자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독재국가, 위험국가로 분류될 뿐입니다. 당장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동맹 재검토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가 아닙니다. 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무역 장벽이 세워지는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집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우리의 자랑스러운 수출품들이 전 세계 항구에서 입항 거부를 당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적 고립은 곧 내부의 골마 터진 상처를 악화시킵니다. 계엄 성공 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바로 심리적 내전 상태의 돌입입니다. 1980년 광주의 비극이 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입니까? 국가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2024년에 또다시 군대가 시민을 진압하고 피를 흘리게 했다면 그 원한과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을 것입니다. 사회는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질 것입니다. 계엄을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군부의 부역자와 저항하는 시민.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밀고자가 되고 가족끼리도 이념 때문에 등을 돌리는 지옥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인터넷 공간은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저주로 뒤덮일 것이고 오프라인에서는 툭하면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치안은 불안해지고 나를 지켜주지 않는 국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이민 행렬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결국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돈도 잃고 친구, 우방국도 잃고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6시간 만에 막아낸 계엄령의 진짜 무서운 결말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결의로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고 일상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다. 라고 말입니다. 6시간의 소동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안도가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여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장치 곳곳에 치명적인 균열이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균열은 군 통수권의 오남용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라는 강력한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물론 국회의 해제 요구권이라는 방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부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군대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의결정 족수를 미달시켰다면요? 헌법 조항 몇 줄만으로는 폭주하는 권력을 물리적으로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군대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명령 하나에 특전사가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사병입니까? 군 내부에는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정치 개입을 꿈꾸는 정치 군인들이 숨죽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굴에 들어왔던 늑대들이 아직 숲속 어딘가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균열은 책임과 처벌의 부재에 대한 우려입니다.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을 법정에 세우는 데는 무려 16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을 명확하게 처벌하지 않고 통치행위였다, 불가피했다라는 논리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그것은 미래의 독재자들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꼴이 됩니다. 불은 껐지만 연기는 자욱하고 매캐한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잿더미 속에 숨어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바람이 부는 어느 날 화만은 더 거대하고 흉포한 모습으로 우리 집을 다시 덮칠 것입니다. 2024년의 실패는 그들에게 예방주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번에는 더 치밀하고 더 은밀하게 준비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우리는 다시 2025년에 오늘에 섰습니다. 1980년의 피눈물 나는 역사와 2024년의 아찔했던 6시간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명확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 거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배, 시민들이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쟁취해낸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았습니다. 독재는 끝났다고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 오만과 방심의 틈을 타 권력의 괴물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의 악몽은 우리에게 망각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예고편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우리가 침묵했다면? 만약 국회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1980년으로 퇴행한 암흑의 시대에서 신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1980년의 비극을 기억하고 2024년의 위기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권력을 감시하고 행동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것, 그것만이 반복되는 비상계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어둠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교훈을 발판 삼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미래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권력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민인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금쪽 같은 네 인생, 반복되는 비상계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